예고해드린 대로 3부에서는 이분을 만날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35년 지기이자 정치적 동지로 불리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인데요. 오늘로 대선이 딱 50일 남았습니다. 판세 어떻게 읽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일 아침 사람들 만나고 다니신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주로 들으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뭐 이게 특별한 일정이 많습니다. 이 되게 특별한 일정이라는 게 아는 분들 만나니까 아는 분들 만나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죠. 뭐 가끔 뭐 조언도 해주고 쓴소리도 하지만 되게 뭐 잘 돼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거기에 격려성 발언. 예, 거기에 귀 기울이면 안 되고요. 그거 빼고 주로 들으시는 이게 보면은 이제 좀 약간 뭐 팽팽한 분위기가 아닌가. 여전히 부동층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상당히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도 적지 않고 물론 뭐 여야 후보가 공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되게 뭐 만나는 분들이 지금부터 다 최선을 다하라 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 만나는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 말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전 지금까지는 뭐 여야 후보의 뭐 주변 사항들 뭐 되게 여당 후보 같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뭐 대장동 의혹 관련 문제라든가 또 가족 문제들 또 지금 야당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뭐 배우자라든가 장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부각됐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두 후보가 무대에 올라갈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50대 5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자세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너무 엎치락뒤치락이어가지고. 네,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한 인터뷰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설 연휴 전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에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바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 역량이라든가 그가 과거에 성남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게 아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설 전후에 전후해갖고 뭐 경양각지에 뭐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주변 문제는 이미 뭐 들을 만큼 들었고 후보가 과연 누가 유능한지 누가 우리의 삶을 개선할 그 의지가 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정책 역량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있는 우리 후보가 40%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던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문제라고 이제 그 몇 차례 언급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 질문 더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당장 불거진 게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이잖아요.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갈래 이야기가 뒤따라 붙고 있는데 판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잘 뭐 결정적인 아니지만은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배우자도 고려한다는 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그 김건희 씨가 이번 발언한 것들을 보면 그의 평소 생각이 어떤지가 좀 드러난 것 같아요. 뭐 미투 관련해서도 이거 돈 주니까 해결되는 거고 돈 안 주니까 해결 안 됐던 거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게 금전 만능주의적인 사고가 있는 게 아닌가. 또 해당 뭐 보도라는 기재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결국 권력 만능주의 아닌가. 또 그리고 캠프 내에도 일종의 어떤 무속인들을 기반으로 한 무속인이 주축이 된 일종의 사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어쨌든 위치가 뭐 공식적인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국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조금 약간 우려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그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그럼 이재명 후보도 문제 있지 않아요. 이른바 형수욕 소리나 이런 것도 그럼 방송해라. 그러면서 이 문제를 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형수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뭐 그 판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그럼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일각에서 뭐 핵폭탄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온다고 하고. 또 하니까 김건희 씨를 향해서 걸크러쉬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뭐 호평도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다 그런 게 좀 부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부수적인 거고 결국
후보 배우자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예.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예. 그 속내가 어떤지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로 좀 귀결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흐름이 네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보도하기 전에 그 전에 며칠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후보의 정책 행보가 이제 집중 부각이 되고 보도를 네네. 많이 타는 흐름이었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다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나오면서 그것이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이런 흐름은 어떻게 지금 저는 뭐 매우 이게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대선이 한 5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제 선거운동 기간이 22일 빼고 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2일은 그냥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면은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정책에 관심을 가는 국민들이 적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예. 국민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후보 배우자의 문제라든가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그걸로 빠진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뭐 그게 곧 정리되고 예. 결국 뭐 예정된 양 후보 간의 토론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두 후보를 링에 올려다 놓고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변 문제가 아니라 두 후보의 자질과 능력만 갖고 무대에 올라가서 겨루면 이재명 후보에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네, 뭐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무대가 TV 토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맞토론. 네. 예, 예. 맞토론 일단 합의까지는 이루어졌으니까. 네네. 그러면 TV 그 양자 토론이 그 성사가 돼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조명이나 재평가가 긍정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기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또 못 미치는 경우 또 부정적일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인권 변호사의 어떤 삶 또는 성남시장 8년 동안의 어떤 성과들 경기도지사로 또 이뤄냈던 정책적인 어떤 성과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국민들의 신뢰를 좀 얻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은 만약에 양자 토론이 벌어진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마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많이 하던데 네, 혹시 민주당에서 그렇게 전망하는지도 궁금하고 네네. 그러면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뭐 윤석열 후보나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은 그 점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대장동 의혹이 대선에 관계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후보도 일관되게 그러면 전면적으로는 뭐 특검을 하자. 저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 갖고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그 많은 수익들이 그 이익들이 어떻게 나눠졌는지 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50억 클럽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관련돼 있던 뭐 법조인들 전혀 뭐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고 관련자들의 자백에 의존한 그런 수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계속 주장을 했지만 대장동 의혹의 시작이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문제에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가 전 저희가 그걸 덮었다. 그거를 처리하지 않았다고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수익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귀속됐는지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 갖고 관련자들을 좀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수를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진상 씨가 며칠 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정진상 씨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처리를 하느냐가 하나의 변수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른바 대장동 3인방, 4인방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 뭐 매주 열리는 재판에서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운동 환경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진단하는 시각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요? 뭐 정진상 그 전 정책실장 지금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정 실장 관련해서는 그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비서였기 때문에 그 결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 뭐 어떤 결제를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자도 아니었고 실제 기한자도 아니었습니다. 실무 책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가 금전수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사법 처리로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제가 정진상 실장을 한 2010여 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재판에서 뭐 돌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저는 뭐 이게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관계자들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어떤 뭐 누구에게 특혜를 의도적으로 주거나 본인이 이익을 얻는 그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나올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TV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에 뭐를 집중적으로 칠 건지는 영업 비밀입니까? 아니 뭐 그건 뭐 분명합니다. 분명합니까? 어떤 겁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평생 살아온 게 검사였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국민들의 삶들, 민생의 문제들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전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걸 국민들이 과거를 선택할 것이냐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미래를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네네. 거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연말 연초를 거치면서 빠졌던 지지율이 요즘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회복을 견인하고 있는 게 지금 20대다. 네네.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거든요. 네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20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까? 네네.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20대 지금 우리 세대 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계층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이 전혀 뭐 없는 상태가 됐었죠. 특히 그게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했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그들의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그의 정책 공약대로 성장을 회복해 갖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도 아직은 표심이 굳어진 게 아니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20대 세대들은 굉장히 그분들이 예민하고 치밀하고 영리합니다. 그렇게 쉽게 볼 세대들이 아니고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그들도 미래에 있어서 나의 삶을 개선시킬 사람이 누군지 누가 유능하고 누가 효능감이 있는 정치인지를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대를 향한 이재명 후보의 어필의 장도 결국은 TV 토론이니까 주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근데 TV 토론 이야기 나오니까 이거까지 여쭐게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뭐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뭐 당사들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네. TV 토론을 주최하는 주최 측과 합의가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그분에 관련해서는 그분들의 항의도 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건 어쨌든 뭐 주최 측과 당사들 간 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방송사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양자 토론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네. 그다음에 다자 토론도 만약에 주최를 한다면 거기에도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네. 거고요. 예. 저희가 그 며칠 전에 유시민 작가 전원책 변호사하고 이제 대선판을 진단한 적이 있는데 유시민 작가의 진단이 이런 거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속칭 집토끼가 아직 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더 결속이 돼야 된다 이런 진단을 내놓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측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있어요? 여전히 민주당 그 내부 경선의 후유증이 좀 남아 있고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호남을 돌았는데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 예. 아직 그분들이 예. 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우리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약간 유보적인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보았고요. 다만 그분들이 최근에 일련했던 상황들을 보면서 예. 다시 결집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시던 분들이 여전히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좀 일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막판의 결집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투표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막판 결집으로 갈 거라고? 예. 결국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분들도 예. 결국 예.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 가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선 판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설 연휴 전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법정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기 직전의 여론조사가 결국은 네, 가장 네. 중요한 게 아니냐. 네. 그럼 이때까지는 모른다. 되게 유동적일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저도 그러나 어쨌든
설부터 설 이후부터 법정 선거운동까지 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기 때문에 설 연휴에서 그러니까 법정 선거운동이 2월 15일 아닙니까? 시작되는 게? 법정 선거운동 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그렇죠. 2주 정도 남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 전후해서 형성된 설 직후에 형성된 여론이 결국 대선 본선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TV 토론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이제 그 무게를 두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겠네요. 그걸 놓고 본다면. 그런데 혹시 그러면 지금 경계하는 변수로 만약에 꼽아주신다면?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래도 정책 역량이 있고 유능한 이재명 후보가 되겠지 하고 하는 이런 약간 느슨한 감정들. 또 후보가 되게 현장에 가게 된 많은 지지자들을 보면서 되게 약간은 좀 과열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약간의 좀 작은 실수들. 참고 착시. 네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캠프에서 자만하지 않고 차분차분 하나씩 보여준다고 하면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의 부동산 민심은 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보세요?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있고요. 다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저런 정책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을 건지 그에 대한 기대는 아직 확고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은데까지는 갔는데 근데 정말 할까? 여기서 아직은 그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 면에서 후보가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고 또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한다고 하면 했습니다. 그런 성과들을 보여주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국민들이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고 그러게 되면 분위기는 확실하게 반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설 연휴 전후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